네, 한 주간의 법률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장개혁 김앤장 아니죠. 신장개혁 김과장 김준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한테는 매주 스타일이 좀 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앞 방송에서 분장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약간 잘 못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에 따라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네, 네. 도화지 같은 이렇게 네. 분장사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상이라는 뜻이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너무 네. 포장해드렸나? 어쨌든 네. TV에 워낙 출연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시구나. 예. 여튼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또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딕션이 분명하고요. 예, 또박또박 말씀 잘해주십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장점이 뭡니까? 그럼 장 변호사님은 또박또박 기자 출신. 그게 제 고민입니다. 없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준호 변호사님은 실은 굉장히 정보통이세요. 예전에 민변에 있을 때 민변 국정원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정보, 특히 인맥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 비방송용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비방용으로 들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라도 한번. 네. 예,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예. 야,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젯밤 손준성 영장 기각. 네. 그제 곽상도 영장 기각. 도대체 이러려면 영장을 왜 친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장 심사에서 기각받는 우리 여기 세 분 변호사들님들 다, 나 의뢰인들은 진짜 영장 기각받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쓱쓱 기각을 잘 받지? 네. 기각되면 엄청 또 좋죠.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또 아주 밤 늦게나 새벽에 나와서 이 당사자랑 당사자 가족들이 엄청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는데 기각이 됐다 이러면 막 울고 막 고맙다 그러시고 하여튼 그런데 사실 발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 여부를 놓고 죄가 있다 없다 뭐 수사 동력을 잃었다 수사 동력을 얻었다 이런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법률상으로 보자면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곽상도 영장 기각 이거는 뭐 많은 법률가들이 기각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기각되는지 먼저 장 변호사님. 사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는 알선수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이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뭔가 대가를 받고서는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이 부분이 왜 알선수재냐면 알선수재라는 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알선하는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는 범죄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금융기관의 압력을 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률을 의율한 건데 문제는 이 현직 최근까지도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좀 낮다고 법원도 봤겠죠.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이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떼고 25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명징하게 남아있고 이른바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화천대유 그 일당이 곽상도 의원은 아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으로 좀 뭔가를 챙겨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열외로 하고 뭔가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어쨌든 범죄도 상당히 성립한다는 법원의 심증을 굳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법원이 이건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것 같다. 알선수재 맞냐? 알선수재 했다면 그 알선의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이 실질심사 과정 중에서도 질문을 했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해서 네네. 그래서 영장이 최종적으로는 범죄의 상당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억이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떼고 이제 25억이 집행이 됐을 거고. 아니 근데 범죄 수익을 25억으로 특정했다면서요? 네, 세후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네. 그것도 조금. 근데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25억을 받았으니까. 네. 국가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네, 국가에서. 네. 근데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아니면 이제 이 계좌 잔고 이 두 개 외에
좀 더 범죄의 소명이 되려면 이 뭐 언제 어떻게 무슨 부탁을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기사를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그럼 상대방으로 지목되었던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뭐 소환을 정확히 한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김만배 혹은 남욱 이런 주요 혐의자들 뭐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서 뚜렷한 증거들을 이제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냐.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50억이 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못 나아간다면 아무래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런 거랑 별도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영장이 나오거나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오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에 미리 그 영장 내용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에서 성명불상 시기불상으로 영장이 네. 청구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이거 수사 제대로 한 거냐. 특수부 출신 선배 검사 사실은 면죄부 주기 위해서 영장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 국민들의 의심,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영장 청구 시기가 소환하고 나서 바로 됐던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환 자체가 굉장히 늦었죠. 네. 2달 지난 다음에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일단 아쉬운 그 속도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특수부에서 그 대검에서 이거 관련 수사를 대장동과 관련을 할 때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주요 혐의자인 사람들부터 먼저 가게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수사에 그 뭐 윤곽을 짜다 보니까 이제 뒤로 이제 후순위로 배치가 되고 그러면서 수사 여력이나 수사 동력에 있어서 충분히 힘을 받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 네. 방향을 처음에 대장동 수사 방향을 배임으로 딱 일단 잡아놓고 거기에 뭐 핸드폰을 버렸냐, 누가 주웠냐, 경찰은 확보를 했는데 왜 검찰은 네. 확보를 못하냐, 뭐 이런 등등의 배임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뇌물 수사, 뇌물죄나 또 이 소위 50억 클럽 수사는 속도도 방향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 수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이란 건 A와 B를 특정해야지. 사실상 네. 그 거강꾼 노릇을 했다라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A, 뭐 화천대유의 그 김만배 그리고 뭐 남욱 등등 그렇다면 하나은행에 누구를 접촉했는지 사실 김정태 회장은 뭐 일면식도 없다 끊임없이 부인을 했고 그렇다면 검찰이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어야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수사에서 공백으로 남았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또 물음표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 성명불상, 시기불상의 그 영장 때문에 국민들만 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0억 클럽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원유철 등등등 네. 해서 50억 클럽 플러스 뇌물의 대상이 이 쭉 많이 한 7명이다, 6명이다, 뭐 쭉 고문들 열거해 보면 10명, 15명까지 늘어나는데 네. 이쪽으로는 수사를 이 곽상도 비교적 혐의가 구체적이었던 곽상도도 안 됐는데 이쪽으로 수사 확대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어렵다. 첫 네. 그 대상자였습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이.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명징하게 50억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있는 피의자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장 발부에는 실패를 하면서 수사 동력을 상당히 잃게 됐고 그렇다면 그 후순위인 박영수 전 특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고 그게 또 중간에서 어떻게 다른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 제대로 드러나오고 있지 않고 그 딸은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대장동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값에 특혜 분양을 받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수사가 진행돼서 꼭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불기소로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박영수 전 특검은 좀 더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2천만 원 이상을 월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뭔가 자문료를 받았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란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아니 꼭 변호사
변호사만 자문하라는 법 있냐. 내가 사회적인 경력을 통해서 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자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꼭 변호사의 지위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그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저는 대단히 과도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심리 과정을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기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이건 7대5로 무죄가 나와서 한 명이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소 가능성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시기에는 대부분 공직이 아니었던 시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그리고 역시 뭐 뇌물죄나 이런 걸로 의율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원래 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렵게 된 측면이 분명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일단은 변호사법 위반 수준으로 기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도가 들고요. 1,500인가 2,000씩 매달 자문료 받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거 어디 사회단체에다 다 기부했다고. 네, 그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나머지 뭐 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건데 이제 그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명단이고 그렇죠. 사실 그 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수사 여력이 미칠지 안 미칠지 미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저희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21년을 전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찾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2015년 대장동에서 한 차례 그 남욱 변호사가 그 구속됐던 그러고 나서 무죄 받았던 한 10년간의 지금 대장동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라는 것, 즉 부산저축은행부터 쭉 다 봐야 박영수 전 특검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시효 문제라든가 워낙 옛날 일이어가지고 사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실 좀 높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보다 뭔가 물증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영장 쳤겠지. 왜 불구속 기소 안 하고 영장을 쳤을까? 네. 뭐 확실한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합리적 추론이죠. 예. 네. 근데 결론적으로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범죄 소명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수사에 협조를 거의 안 했고 그 외에 내부에 뭐 제보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대장동은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갔던 게 결국은 6년 7년 전에 일을 사실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어느 정도 뭐 좀 제공을 하고 이러면서 좀 실타래가 풀린 것이고요. 지금 고발장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 조성은 씨의 어떤 제보 이후에 그 내부에 관계된 검찰 대검에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뭐 전부 다 부인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 어떤 기대값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위상의 타격, 신뢰 뭐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될 거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비판의 지점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하나는 공수처 야 이거 실력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 건도 그렇고 도대체 검사 출신들 피의자는 혹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봐주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영장 발부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 정말 많이 잘 발부도 해주는데 사법부에 검찰 봐주기 아니야? 라는 쪽. 그다음에 공수처 너무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세요? 손준성 검사 영장 그 재청구한 게 기각되면서 후자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수사력. 왜냐하면 이 직전에도 김웅 의원의 그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데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건 상당히 공수처로서는 치명적이라고 아파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장을 하는데 범죄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거고 물론 그 당시에 빈손으로 돌아가서 이 준항고가 인용됐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력에 타격을 입은 건 없지만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했고 네. 사실 손준성 검사 영장도 지금 1시간 반 동안 차장 공수처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진술을 하고 서명을 했다는 건데 종전에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영장 청구에서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라는 검사 2명의 실명을 특정한 점 그리고 종전의 1차 영장에서는 이 손준성 검사가 윗선과 공모했다라고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관계자 2명밖에 없어요. 조남관, 윤석열 2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윗선과의 공모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준성에 좀 더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이건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한번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저는 같습니다. 법원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수처의 역량 미흡이나 경험 부족은 분명한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검사들의 방어력 대단합니다. 네, 방어력이 좋은 거라서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제 방패가 꽤 셌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죠. 수사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캐치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닥 두려워하지 않고 묵비를 행사할 수 있는 과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굉장히 좋은 이어지지 않나 말로 싶습니다. 과단성 네. 전문용어로 뻔뻔함 맞죠? 과단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 또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정도 정황 증거나 그런 정도 진술이 나오면은요 고개 푹 숙이고 다 얘기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인권위에 문제 제기하고 이러진 못하죠. 네, 보통의 근데 피의자들은. 검사들은 역시 그러니까 창은 무디고 방패는 세다. 과단성이 있었다. 방패는 과단성이 있고 창은 무뎠다. 이 공수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해체해라, 뭐 이런 얘기들 댓글로 막 올라와요. 지금 뭐 해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니죠. 저는 인력을 진짜 충분하게 네. 검찰에서도 갈 수 있는 매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고 예. 정말 충원이 절실하다. 아무리 뭐 경험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인력이 없도록 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정말 정치권에 많은 입김을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거듭나야 될 조직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력 22명인가요? 검사? 네, 너무 적습니다. 그거 갖고 그 수사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기 지방 지청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사실 들어오는 각종 고발장 뭐 몇천 개라고도 얘기 나오던데 그거 다 들여보는데도 그냥 매일매일이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집중력 있게 수사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검사들 대단합니다. 그 윤석열 선대위 캠프 인사들도 보면은요. 권성동, 권영세, 원희룡, 김재원, 정점식, 박형수, 유상범, 김경진, 김용남, 김도읍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대단합니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군요. 자, 다음은 스토킹 처벌법 관련돼서 이게 실시된 지 올해 실시됐죠. 올해 예, 한 달 됐죠. 한 달 좀 넘겼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스토킹 사건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보다는 교묘해졌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 있었던 30대 여성 살해 사건. 이거 스토킹 범죄로 이미 신고가 됐는데 제대로 스크린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보호가 안 되면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간단한 팩트와 문제점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사건을 보면 사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이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피해자가 구제 조치를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건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을 보여준다고 할 텐데요. 네네. 그 피해자한테는 이건 형벌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만에 담긴 것이 일단 현장에서 경찰이 본인이 판단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분리를 하고 찾아오지 못하게 조치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 달 동안만 유효하게 돼 있고 이걸 어기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과태료 정도 부과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정적인 사전 처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묘해진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이버
사이버 어떤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예. 또 이 법에서 제대로 의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두 가지네요. 그 스토킹 방지법이 보호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처벌 내지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그 스토킹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꼭 이제 뭐 기간을 늘리거나 뭐 일선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이런 법 개정 사항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뭐 경찰 인력의 문제라든가 인력 충원의 그다음 문제. 이번에도 뭐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엉뚱한데 뭐 출동했다 뭐 이런 이게 GPS 기반이 있었어요. 아니라 통신소 기반으로 네. 전화 통신소 기반 그거 아시잖아요. 그 몇백 미터 사이에 삼각 측량해가지고 대충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다. 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말 옛날 기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 택시 부르면은 바로 문 앞에까지 오는 GPS 기술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기술을 적용을 안 하냐.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휴대전화 SOS 기능이 더 도움이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 운영,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서 아직 더 정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당장의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찰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 현장에서.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운영의 문제, 진짜 스마트워치라도 제대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직접 전화 받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알람이라도 뜨고 하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절로 그리고 들더라고요. 뭐 일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보호명령 받은 이런 분들이 좀 주거를 일정 기간 좀 옮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계속 찾아오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게 쉽지가 네. 않아서. 자, 스토킹 처벌법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무척 많습니다. 제도적 대안을 국회에서도 빠르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신장기업 김과장 김준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